네, 전철 대표님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별로 질문거리가 없어졌습니다. 원래 좀 생각을 했는데 거의 뭐 사실 제 생각과 좀 틀려야지 좀 제가 질문하겠는데 어떻게 보면 저랑 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질문거리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래도 좀 안 대표님 말씀을 좀 더 상세하고 좀 구체적으로 듣기 위해서 질문을 좀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정부 비전에 대해서 먼저 지금 말씀을 좀 질문하라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안 대표님이 이제 그 정치 철학이라고 할까요? 그걸 이제 운영하려는 제일 큰 가치가 이제 중도 정치인데요. 중도 실용 정치인데 사실 이게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표방했던 사실 그런 그 국가 국적 이념이 이대합니다. 중도 실용 정치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똑같은 개념인데 용어까지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때 설명했던 개념은 국중이라는 개념은 아니었지만 먼저 우리는 이념 탈진해왔던 논쟁보다는 그러니까 현안을 중심으로 국정을 보고 합리적으로 해결한다 그런 설명했기 때문에 사실 설명 노트도 사실은 거의 똑같습니다. 아마 이태규 의원님이 아마 대표님, 이 대표님, 안 대표님 어드바이스도 많이 해주고 대화도 많이 해서 아마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옛날에 한상민 교수님도 아마 비슷한 말씀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예, 중도 중용. 예. 근데 이제 최상영 교수님. 예, 최상민 교수님 예. 중용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셨죠. 그런 생각을 하신 거는 물론 이제 정치를 하시면서 아니면 기업을 운영하면서 생활 철학으로 나왔다. 다른 사람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뭐 영향을 많이 받으신 분일 때 어떤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가 사실은 이제 이 중도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념 문제를 아무리 안 다루려고 해도 이념이 항상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게 국가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모든 나라가 항상 이념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과거사문을 보면서 예를 들면 대한민국 정부가 언제 시작됐느냐 하는 문제가 최근에 이제 의견이 양쪽이거든요. 하나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 시작됐던 우리정도 가야 된다 그런 견해가 있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갖다가 우리정도 가야 된다 그게 의견이 사실 나눠져 있습니다. 그거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정체성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념 문제인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치적인 국가적인 의미에서 자기를 설명하는 견해거든요. 그게 만약에 없으면은 비록 과거 이야기긴 하지만은 동시에 이거는 어떻게 살겠다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국민통합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사실 상당 정도 의견을 같이 해야지 우리 역사와 국가의 정체성과 앞으로 해야겠다는 그런 방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념이라는 문제 단순히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문제입니다. 당장 국민통합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국민통합이 안 되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아무리 정부가 흉하고 싶어도 흉함이 안 되는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도라는 말이 사실 중도 실용이라는 말이 그냥 탈이념, 물론 이제 탈이념이라고 하는 설전한 이념들, 탈이념을 벗어난다고 보이는 동시에 이념 없이 때는 정치할 수 있다. 이념의 색깔을 얕게 하면서 정치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의미를 쓸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정치 현장에 들어가서, 국정 현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절대로 이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간에 자기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다른 판사에 어떻게 보시는지 안 대표님 그 문제는 하나에 바로 있다가 그 문제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념, 중도 이념과 관련해 가지고 중도 이념이 이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자세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과학과 합리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고 시대 정신인데요. 정치라는 말하고 같이 갈 때도 있지만 같이 안 갈 때도 많습니다. 이
이 과학과 합리라고 하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계관으로 볼 때는 하나의 또 좋은 답이 있다는 그런 어떤 가정을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적인 합리적이라는 의미가 최선의 대안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시작하시고 실제로 정치 세계에 들어가는 무엇이 최선인가를 보고 사실은 그렇게 과학적이다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신념의 영역으로 가는 거죠. 만약에 그게 하나의 어떤 진실이라든지 어떤 진리가 있다는 그런 태도하고 그렇지 않은 어떤 그 세계하고 있을 때 거기서 과연 중도라는 게 어떤 일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과연 진리라는 어떤 입장을 선택을 할 때 최선에 대한 존재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실 때 국민 통합이라는 게 과연 가능한 건지 어떻게 가능한지. 예, 두 가지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추구하는 중도 실용 정치는 탈이념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념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또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일종의 세계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념이 필요 없다는 말은 사람의 세계관이 필요 없다는 말이니까 그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추구하는 이 중도 실용 정치는 이념 없이 정치할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아까 이제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 평균값을 선택한다 뭐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각 분야에 대한 입장 그리고 각 분야에 대한 솔루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쪽 이념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모두 다 정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건 또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결국은 제한된 정보 하에서 제한된 시간 하에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그 솔루션이 맞는 때다. 그런데 또 시대가 가고 상황이 바뀌면 같은 분야라도 또 진보적인 솔루션이 그게 더 현 상황에 맞는 상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 양쪽 다 부정하거나 또는 정확하게 산술적인 중간에 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솔루션, 저 분야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솔루션, 그리고 또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둘 다 화석화되고 있고 미처 답을 못 찾는 분야에 대해서는 열심히 지금 현재 맞는 해법을 찾아서 제시하는 것, 그게 제가 생각하는 그 중도 실용 정치이기 때문에 절대로 탈이념이 아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대한민국 탄생에 대해서도 서로 완전히 배척하고 적대시하고 피하 구분하는데 쓰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건 국민 통합을 위해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임시정부라든지 그리고 또 1948년에 그 정부 수립도 전부 다 우리의 역사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사람들이 정말 모여서 이걸 하나의 둘 다 우리의 역사로 포용하는 그런 방법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임시정부는 우리나라 건국의 시작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그런 조건을 가진 시작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국가를 구성하는 것이 주권, 국민,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때 임시정부는 이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성된 형태의 정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주권과 국민과 영토를 가지고 1948년에 완성되게 나라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서로 간에 대화를 해서 모두 다 우리의 역사로 품는 게 저는 중도 실용의 관점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이렇게 서로 적대시하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적으로 돌리는 거는 저는 민주주의적 사고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민주주의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 그게 저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이런 세상의 다원주의에 대한 인정, 그리고 이 우리가 가진 사람이라는 존재의 불완전성에 대한 그 인식, 그리고 현 상황, 그러니까 그 현 상황에 대한 또 그 냉정한 인식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국민 통합 및 사회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저는 지금 우리 상황에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난 8년 반 동안, 사실 어려운 길입니다. 잠깐 민주당에 그때 1년 정도 이제 몸을 담은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그 김한길 공동대표가 그렇게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려고 한다면 3지대에서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양당 중에서 한 당을 바꾸는 것이 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나도 함께 돕겠다, 그런 제안을 받고 이제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제가 생각하는 그 노선을 그 정당의 주류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국민의당을 창당했던 것이 그 이유인데요. 그래서 저는 지난 8년 반 동안 한 번도 거기서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제가 그 보수 정부 때는 보수를 비판하니까 저를 진보로 분류를 하고, 지금 또 진보 정부를 비판을 하니까 보수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인 생각의 방향이 바뀐 게 거의 없습니다. 정치하기 전에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제 생각의 큰 방향을 썼던 책을 낸 적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읽어봐도 거의 그 생각의 방향은 바뀌지를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는 건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심지어 과학 영역에서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서 솔루션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제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실에 기반하자는 것은, 예를 들면 그 4대강에서 돌을 해체하는 것이 좋으냐, 안 넣는 것이 좋으냐, 또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한 방역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 포함해서 정말 과학도, 원전도 마찬가지죠. 원전에 대한 그런 부분, 과연 이것이 방사능이 어느 정도가 돼야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삼중수소가 실제로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간 끌 필요도 없이 과학자들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진실을 아는 영역에 대해서는 그걸 정치적으로 왜곡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편견 없이 그대로 판단하자. 저는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사실에 근거하기 힘든 분야에 대해서는 또 그건 또 나름대로 그 분야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은 사실 판단하기 어렵겠죠. 예를 들면 어떤 정책을 펼칠 때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인가, 아무런 데이터도 없는데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접근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김영수 교수님 이와 관련해서 또 부연적으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요.
우리 권태호 기자님한테 정치 공부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한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현직에 있으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현황 위주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만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만나셔서 무슨 말씀하실 예정입니까? 먼저 축하드리고 그리고 또 통합에 관련된 그런 생각들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실 건지요? 아마 전당대회 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에 합당도 가능합니까? 저는 모든 가능성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마디로 저희들은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시기를 정하는 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견을 이제 통일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통합하고 전당대회 하자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일단 지도부가 뽑히면 그때 당대당으로 협상해서 이 일을 추진하자, 이런 분들도 계시는 건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입장이 특히 첨예하게 부딪히는 것이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 나온 당권 주자들입니다. 당권 주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며칠 뒤날 어떻게 하겠다고 저 혼자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지금 대표 대행이 되신 김기현 원내대표가 그런 분야들에 대해서 이게 과연 조율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만약에 조율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찬성하면 그 전에라도, 전당대회 전에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새 대표가 뽑히면 그때 이야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보면은 지금은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의견이 중요한 그런 시점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민의당에서도 이제 지역 당원 간담회를 진행한 걸로 아는데요. 예. 국민의당의 입장은 뭡니까? 당원들이 대표님께 요구한 사항도 있을 텐데 국민의당의 입장은 정리된 게 있습니까? 제가 대략적으로 보면 찬성과 반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찬성하시는 분들도 이런 점들은 지키는 통합이 되어야 된다는 조건부 찬성이고요.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들이 안 지켜질 것 같아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견이 신기할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곳을 직접 지방을 다녀보면서 당원들 의견을 제 생각을 추가하지 않고 그대로 여기다가 다 정리를 했습니다. 한 사람도 안 빼놓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종합을 해보니까 찬성이 대 조건부 찬성 또는 반대이 대 우려하는 점들이 똑같이 3가지였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첫 번째, 통합을 위한 통합은 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야권 입장에서는 10개월 후에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한 통합입니다. 통합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를 이루기 위한 수단인가? 그거는 야권의 지지층을 넓히는 겁니다. 근데 야권 지지층이 넓어지지 않는 형태의 통합이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대당 통합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난 8년 반 동안 지켜온 이 중도 실용 정치의 길, 어떤 언론인 분이 그러셨습니다. 대한민국 70년 정치 역사상에 삼지대에서 이렇게 오래 살아남은 거는 처음이라고. 굉장히 힘든 길이고, 어떻게 보면 선거에서 당선 확률도 사실은 없는 거 알면서도 추구하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 길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옳은 길이라는 신념으로 뭉쳐진 그런 당원들이고 당직자들이고 지지자분들입니다. 그래서
야권의 노선이 이런 중도 실용 정치가 포괄되거나 또는 여기가 제대로 주류가 되는 그런 노선이 되어야 된다는 게 두 번째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게 통합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통합은 시작에 불과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혁신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건데 크게 5가지 가치로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는 유능한 정치 조직이 되어야 한다. 사실 그게 지금 현재 정부가 무능하다는 것과 이제 비교되는 개념이고, 두 번째로는 더 도덕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더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도덕적인 문제가 생기면 지금보다도 당원 당규를 더 강화해서 철저하게 조치를 하고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게 또 지금의 정부가 위선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데 대해서 또 우리는 더 도덕적이어야만 선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고요. 세 번째가 그 공정입니다. 그건 설명 안 해도 아실 테고요. 네 번째는 국민 분열이 아니라 국민을 통합한다는 것. 또 다섯 번째는 과거가 아니라 이제는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 세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런 5가지가 그냥 막연한 가치나 선언이 아니라 일단은 통합돼 그걸 당원 당규에다가 반영을 하지만 동시에 그걸 실제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국민들이 그 가치가 실제로 구현되는구나, 의지가 있구나를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정책이라든지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 책임을 맡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그게 당원 간담회에서 나온 3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줄여서 원칙 있는 통합에 대해서 공감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조금 다른 질문 여쭤볼게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 전 총장은 지금 현재 정권 교체를 바라는 야권 지지자들의 마음을 둘 곳이 없었다가 이제 그걸 하나로 담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치하겠다는 선언은 아직 안 하셨으니까 어떤 선택을 하실지, 언제 하실지, 어떤 형태로 하실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경우가 되든 야권이 정권 교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은 해주시면 좋겠다는 게 제 희망입니다. 네, 이건 제 의견은 아니고요. 지금 어차피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지금 합당 논의를 이제 막 시작할 단계에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조금 저드립니다. 야권 통합, 대선을 염두에 둔 야권 통합은 몇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하나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국민의당이든 윤석열 총장이든 이렇게 가면 국민의힘 중심의 야권 통합이 있을 거고, 아니면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있고 안 대표님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는 제3지대를 키워서 나중에 통합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아니면 국민의힘, 국민의당, 제3지대가 각각 다 각계전투를 해나가다가 나중에 통합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안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어느 쪽이 더 가장 적합하고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미리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그건 불확실성도 많은데다가 특히 윤 전 총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사실은 이건 그냥 무슨 추정의 영역이라 막연히 그걸 근거로 이런 선택을 하겠지 하고 계획을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 다음 대선 때 야권 단일 후보만 선출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마치
이번 서울시장 선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합당이라는 표현보다는 그 통합이라는 표현을 썼던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범야권 대통합. 야권 대통합의 가장 느슨한 형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처럼 각각의 정당은 다르지만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단 한 사람의 야권 후보를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는 야권에서 생각할 때 성공적이었죠. 선거에서 승리했으니까요. 그 다음 또 제일 강한 형태의 통합은 한 당으로 만들어서 당내 경선을 통해서 단일 후보를 뽑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뭐 중간적인 형태는 그 경선 플랫폼을 개방형으로 해서 마치 미국 민주당이 무소속 샌더스까지 포함해서 경선을 치러서 후보를 낸 것처럼 뭐 그런 형태가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요소는 아마 윤 전 총장의 결심일 겁니다.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언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대략적인 그런 뭐 큰 방향의 윤곽은 잡히지 않을까.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하는데 저는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부장께서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대선에 출마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지금 대선에 대한 생각은 머릿속에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야권 통합이라는 것도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저런 통합이라든지 후보 단일화가 제대로 된 역사가 보다는 안 된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저한테 주어진 과제는 어떻게든 뭐 저 아까 말씀드린 새 형태 뭐가 됐든 어쨌든 마지막에 이런 단일 후보를 뽑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저는 어떤 역할이든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문직이라도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치 현안에 대해서 한겨레 신문의 우리 강태호 기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고요. 다음에는 이어서 아마 이제 오히려 이제 안 대표님의 이제 예전 정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거게 될 것 같은데요. 전영기 시사저널 편집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그 야권 단일화에 초석이 되겠다. 정권 교체에 초석이 되겠다. 내년 대선 출마에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 개념 자체를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나의 어떤 대선 출마 이런 종류의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출마하지 않겠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정권 교체가 제일 중요하다. 거기에 헌신하겠다 이랬죠. 정권 교체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궁금해서 그래요. 지금 안 대표에게는 하나의 실패가 있고 하나의 성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라고 할 때는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서 뭐 책임이 어디에 더 많이 가나요? 2017년에 홍준표, 안철수 각각 출마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유승민까지. 그때도 그 이 문재인 정권 세력에 대한 하나의 강력한 그 안티로서 혹은 그 극복하는 세력으로서의 그쪽의 통합이 요청이 되었는데 야권 후보 그때 그 세력 단일화를 하려 노력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때의 정치인들 다 실패를 나눠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번의 경우도 오세훈과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성공을 했어요. 그건 아주 그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세력에 비해서 기대는 긍지부응한 성공의 방식이었는데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결국 데이터가 아니라 안철수의 선택 여부가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안 대표는 늘 합리와 데이터에서 챔피언이신데 사실은 제가 관찰컨대 이번에 안철수의 그 위대한 패배의 꿈의 승리는 그죠? 위대한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박수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과거의 그 안철수의 패배와 다른 점이 그 점이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패배를 했음에도 박수 받은 건 왜입니까?
그거는 결국 자기 양보, 최종적 양보였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다시 묻고 싶은 것은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헌신한, 이 말은 정확한 말씀이시고, 그런데 실제로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자기를 양보할 수 있는가, 마지막 순간에. 그거는 절대적인 존재의 어떤 무릎이라고 생각해요. 왜 홍준표 때는 양보하지 않았고, 그런 표현이 가능하다면 왜 오세훈 때는 양보했는가? 그건 안철수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달라진, 어떻게 과연 제가 보기엔 달라졌거든요, 안철수가. 과연 본인 내면에서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거 하나 첫 번째 궁금하고, 두 번째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윤석열은 지금 야권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사람입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안철수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겁니까? 그 두 분이 경합을 하게 될 때 최종적인 순간에 홍준표처럼 같이 나갈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최종적인 순간에 결국은 그 양보를 하시겠습니까? 그게 그 과거의 안철수와 지금 오세훈을 겪는 안철수의 그 차이가 많이 있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설명이 좀 될 수 있지 않나. 제가 이 질문하는 이유는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어제 교회를 갔더니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안철수 이번에 무지하게 잘했는데 제발 윤석열한테 양보 좀 하라 그러세요. 이게 뭐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되는 저 정서에 어떤 그 본성, 어떤 환경이 있다고는 봅니다. 그 마치 지금이 폭주하는 그 버스 속에 운전대를 뺏는 행위와 같거든요. 이 운전대를 그대로 두면 이 버스 안에 모든 성이 불러도 죽습니다. 그러니 버스 승객이 모두 힘을 합쳐서 당신 내려라. 운전대에서 내려라. 내가 올라가겠다. 이 소리인데 그 운전 너무 급하기 때문에 그런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 이유와 조건과 원인과 목표 이런 거를 넘어서서 지금 모든 승객이 한 사람만 빨리 운전대를 갖도록 요구를 해야만 그 운전대를 교환할 수 있다면 이런 사람으로 교체해야 돼, 저런 사람으로 교체가 아니라 저 사람 저 집단을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강력한 부분에서 양보할 수 있는가? 이런 어떤 국민의 정서라 그럴까? 이런 게 담겨 있는 어떤 외침 같아요. 이렇게 묻겠습니다. 첫째는 안철수는 달라졌다는 내 질문에 대한 답변. 홍준표, 이혜정과 오세훈 사이. 그리고 두 번째는 윤석열이 나설 때 당신은 윤석열이 무너지면 그 위를 이어받을 스페어 후보로 계속 그 목표를 추구하겠는가? 아니면 확실하게 페이스메이커 혹은 페이스 조종자로서 그를 돕고 말 것이냐, 양보할 것이냐. 그겁니다. 2012년으로 한번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때 제가 서로 이제 단일화 협상을 했죠. 그리고 그 이유는 당연한 것이 2등과 3등이 이기기 위해서는 힘을 합치지 않으면 1등을 이기기 어려울 때였고, 지난 대선 중에 그런 일이 안 생겼던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념이 다른 노무현과 정몽준이 단일화를 했고, 그 전에 이념이 다른 DJ와 JP가 또 거기도 뭐 일종의 단일화죠. 공동정부 형태로 단일화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념과 상관없이 1등을 이기기 위한 2, 3등 간에 서로 단일화는 항상 존재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쨌든 후보 단일화 협상이 이제 여론조사밖에는 없는데, 여론조사 방법에 대해서 끝까지 서로 평행선을 달리다 보니까 여론조사 하는 게 불가능한 시점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표현을 썼죠. 결국은 솔로몬 재판 때 생모가 아이 살리려고 포기했던 것처럼 제가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때 제가 정치를 시작한 지 2달밖에 안 되는 때인데, 처음에 제가 대국민 약속을 했어요. 제 모든 것을 걸고 단일화를 이루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던 그 약속을 깰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물러났죠. 그리고 나서 제가 유세를 한 횟수를 세보니까요, 40번이 넘더라고요. 전국에서 4번 공동 유세하고요. 참고로 이번 문재인을 위한 유세를 40을 넘게 했다. 40번 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건 기록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 유세는 20번 했으니까 2012년에 제가 그 2배 더 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미국 간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스토리도 이랬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이 대선인데 일요일 날 문재인 후보한테 전화를 했죠. 그래서 그때 분위기로는 야권이 이길 거라고 다들 믿었을 때입니다. 분위기가 뭐 그때 골든 크로스 이런 표현도 하고 한참 좋았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선거에서 이기면 당장 제1등 공신으로 저 여러 가지 공동 정부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올 텐데, 저는 백의종군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드리기가 싫어서 저는 선거가 끝나면 좀 멀리 떠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본인이 참 좋은 생각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연락처도 알려주고 이제 선거날 오전에 투표를 하고요. 오후 6시에 투표가 마감되는 거를 보고, 그때 보니까 예상보다 투표율이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이러면 야권이 이긴다는 말이 그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떠났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저한테 돌아온 거는 유세를 안 했다. 억지로 싫은 표정을 그대로 내세우고 겨우 도와주는 둥 마는 둥 안 도와줘서 졌다. 투표날 오전에 투표도 안 하고 미국으로 떠나버려서 선거에 큰 악영향을 끼쳤다. 제가 그 영향 안 끼치려고 투표 결과 다 끝난 다음에 떠난 거거든요. 밤 비행기 구해가지고. 그래서 참 세상에 안 도와줬다고 진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럼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는 거지. 그래서 제가 지난 8년 반 동안 정치하면서 저는 심한 말은 안 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막말 안 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한 번 좀 심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이 한번 나와서요. 제가 그랬죠. 동물도 은혜를 아는데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극성 지지자들이 왜곡을 했는데, 문제는 그 왜곡을 너무나 심하게 한 나머지 이제 최근에 제가 오세훈 후보 도와주면서 안철수가 달라졌다고 기사들이 많이 나왔고, 거기는 말진 기자들이 아니라 중견 언론인 분들이 컬럼을 많이 쓰셨습니다. 거기에 거의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2012년과 달리 그때 소극적인 안철수와는 달라졌다. 저도 좀 그렇게 질문하세요. 그래서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민주주의에서 가장 핵심은 여론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건데, 여론 왜곡이 얼마나 심하면 사실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중견 언론인들 분들까지도 역사적인 사실이고 신문에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데도 그걸 왜곡해서 기억을 하고 계시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사람이 50 넘으면 안 달라지지 않습니까? 정치를 한다고 달라지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정치를 하지 않았을 때나 정치 처음 시작한 2012년이나 또는 올해 2021년이나 저는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고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사람의 선의를 믿고 그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2012년에 행동으로 보여줬던 거 이번에도 보여준 건데요. 그래서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걸 제가 잘못 해석했습니까? 예, 어쨌든 사실은 밝혀야 되겠길래 역사적인 사실이고 옛날 신문들 찾아보면 또 다 나옵니다. 제가 유세했던 거.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길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인데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어떤 역할이든 하겠다는 각오가 돼 있어서요. 여기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저한테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은 진짜 문직이라도 페이스메이커라도 뭐든지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10달 남았지 않습니까? 보통 선거 석 달 남으면 흔히 나오는 얘기가 선거 석 달 전이면 조선왕조 500년 동안 일어날 모든 일이 다 생긴다고 하는데 지금 10달 남았으니까 신라 더하기 조선 정도에 생길 일이 다 일어날 것 같아서요. 도대체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신의 지키고 약속 지키고 제가 하겠다고 한 것 중에 안 한 게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 구체적인 역할은 조선왕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생기는 와중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서 저도 그 정도로 점은 잘 못 치겠습니다. 하나만 더 혹시 제 질문이 너무 무례하게 윤석열 쪽에서 제기된 질문이냐는 생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종의 저희 취재원으로부터 마음을 끌어내는 방법이라고 얘기해주셔가지고 하나 더 한다면 지금 보면 대표님이 무지하게 지금 이 현재 정치인들도 센 경험을 많이 하는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가 신이라든가 새정치라고 해서 새로운 사람은 절대 아니고 지금 남들 제가 따져보니까 노무현은 이제 우리 대표님은 본인 생각은 계산은 8년 반이지만 대중의 머릿속에 2009년부터 정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2011년일 겁니다. 11년이네? 예. 그럼 10년이구나. 그래도 10년. 그러면 노무현을 예를 들어 따져봤더니 14년, 이명박은 11년, 박근혜는 14년, 문재인은 8년, 2009년부터 했다고 치고 이래서 한 10년, 15년 사이에 다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지금 당내 대통령이 이상하다고 힘들 수 없어요. 그만큼 무지하게 많은 경험과 그보다 많은 이 굴곡을 보고 살아와서 여쭤보는 건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제 앞으로 정치를 한 6월쯤 선언을 하게 될 게 그분이 2, 3, 4, 5개월 혹은 그 후에 동안 선택할 방법 중에 이른바 제3당으로 마크롱 같은 제3세력으로 가는 게 유리합니까? 아니면 결국은 제1당 야당을 택해서 그걸 끌고 가는 게 유리합니까? 그러면 선전수 다격은 안철수만이 할 수 있는 답변일 수도 있다고. 최근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경험을 제일 큰 변수가 윤 전 총장의 역량입니다. 그 역량에 따라서 사실 최선의 방법이 바뀔 수밖에는 없는데요. 그분 정치적인 역량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게 최선의 방법인지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크롱이 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당이 워낙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다 보니 바로 지금 현재 정부 못하는 거는 알고 그 바로 직전 정권에서 얼마나 못했는지가 아직도 국민들 가슴에 맺혀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당에 대한 그런 불신들이 팽배했던 프랑스의 그 당시 상황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 선거에
결선 투표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크롱도 사실은 제 기억에 20% 조금 넘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 와서 이제 그 50%를 못 넘으면 상위 1등, 2등만 뽑아서 다시 결선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선 투표의 장점은 당선 가능성을 안 보고 실제로 자기와 정치 성향에 맞는 사람을 투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크롱과 또 다른 좀 극우파 르팽입니까? 예, 그분하고 두 분이 올라갔는데 거기서는 중도 후보가 유리하죠. 그래서 선택을 받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만약에 결선 투표가 있었다면 아마도 여러 명의 대통령이 바뀔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결선 투표가 저는 도입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고, 지금 이미 다 잊어버리셨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초기에 개헌하겠다고 해서 낸 개헌안을 보면 거기에 대통령 결선 투표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2차 투표 때, 결선 투표 때 국민의 과반이 확실히 보장되는 사람이 자기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돼서 정권 초기부터 이제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개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제도 중에 고칠 게 많습니다만 국회의원 그 승자 독식의 이 소선거구제하고 그 다음에 이 대통령 결선 투표제 두 개를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다당제가 가능해지고, 그러면 서로 타협하고 연합하고 연립의 정치가 가능해지거든요. 지금은 양당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선거 제도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생각이 다른 이 다양한 다원화되어 있는 이 세상의 구조와 정당 구조가 너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대표하는 사람도 없는 국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걸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그래서 잘못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런 그 두 가지가 바뀌어서 다당제가 가능한 방법으로 이렇게 선거제도가 바뀌면, 그러면 이렇게 분열과 갈등의 정치가 아니라 결국은 손잡을 수밖에 없는 타협의 정치가 또 제도적으로 가능해질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른바 삼지대냐 국민의힘이냐는 저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첫째는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정치적 역량이다. 예. 둘째는 조건이 지금 결선 투표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게 좀 낫다.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것만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광범위한 범야권 대통합, 당은 다르지만 후보 단일화를 하는 방법부터 국민의힘이라는 한 당에 다, 물론 그럼 이름은 바꿔야 됩니다. 그 방법까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적어도 지금의 대선 결선 투표제가 없는 조건에 어떤 문제 같은 거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독자적으로 서로 각자 출마해서는 마크롱 같이 당선되기는 어렵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고 있어서요,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이제 좀 정치 얘기는 조금 옆으로 좀 짚겨두고요, 구체적인 이제 정책에 관한 부분들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뭐 외교 안보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경제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김영수 교수님부터 어떻게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보실까요? 예. 아마 아까 소개 발언이 다 나오셔가지고 그때 정책을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외교안보 문제 제일 지금 현재 중요한 문제가 이제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대중관계, 한일관계, 한미동맹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대북 관계도 지금 국민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냐 하는 문제하고 국민의 안전이라는 소외 관점이 대립돼 있는데 안 대표님 저는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사실은 지금 현 정부는 거의 지금 사실 언급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 북한 인권에 관련된 유엔의 권고도 사실 거의 지금 이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견해를 여쭤보고 싶고 여기 쿼드 문제는 다른 분이 아마 한다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고 한일 관계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초미 문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위안부 합의 문제, 동물 위안부 합의 문제하고 강제징용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현 정부에서 처음에는 위안부 합의 문제를 깼다가 지난번 올림픽 문제 관련해 가지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향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했나라 싶습니다. 문제하고 강제징용 문제는 지금 대법원 판결이 지금 65년 한일회담 때 했던 것들을 이제 부정하는 상태로 있어가지고 강제징용과 관련된 일본 기업에서 한국에 있는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판결이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견해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미 관계는 같은데 예. 하나는 전작권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첫째는 전작권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하는 거하고 쿼드를 가입할지 안 할지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예. 우선 대북 정책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대북 전단을 이제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바람에 지금 미국 의회에서 북한 인권 청문회가 열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인권 청문회가 지금 열리고 있다는 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는 뭐 미국 의회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규범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돌려놔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진보의 가치 중에 가장 소중한 게 인권 문제인데 그게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는 거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한민족끼리 서로 잘 지내야지 결국은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그런 일종의 좋은 의도, 선의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 아닙니까? 사실 북한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유일한 길은 한미동맹이 튼튼하고 일본과도 관계가 좋고 중국과도 서로 당당하게 이렇게 외교 관계에 있을 때 그럴 때 북한은 우리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겠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한미동맹도 약화되고 일본과는 역사상 최악의 관계고 중국으로부터는 무시당하고 압박당하는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북한의 유화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한들 북한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에 도움을 요청할 게 하나도 없고 하나도 아쉽지 않은 입장이니까 계속 그냥 무시하고 막말하고 모욕 주고 미사일 쏘고 지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부 정책이 참 대북 정책의 기조가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북한과 정말로 잘 지내고 싶다면 한미동맹 복원하고 일본과 중국과 튼튼한 외교관계를 만드는 걸 먼저 하라. 저는 그렇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한일관계 관련해서는 제가 이스라엘 대사랑 친합니다. 지금은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만 올해 작년인가? 예, 작년 가을에 돌아갔네요. 근데 이제 그래서 돌아간다고 해서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그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가장 잘 지내는 동맹 국가가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독일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니 홀로코스트에서 그 수많은 역사적으로 가장 최악의 인종 학살을 한 독일하고 어떻게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 될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이 대사가 하는 얘기가 우리는 절대로 역사를 잊을 수가 없다.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 미래를 향해서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아서 같이 번영을 이룰 수 있는 나라는 독일이라서 지금 같이 손을 잡는다. 역사 문제와 이런 경제나 현재 외교 문제는 별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일본과 사실 역사는 잊을 수 없고 용서해도 안 되죠. 그리고 사실 독일은 총리가 여러 번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를 했는데 일본은 한 번도 그러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이스라엘과 독일과의 관계는 하고는 같을 수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문제와 이런 그 외교라든지 또 그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접근하는 지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미국의 새로 출범한 정부는, 그리고 또 워낙에 미국 민주당의 전통적인 기조가 이렇게 동맹을 강화하고 다자간 협력으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한미일 동맹에 대해서는 트럼프 때보다 훨씬 더 압박 강도가 세질 겁니다. 선택하라. 이제는 더 이상 어정쩡하게 중간에 있을 수 없다. 이제 그런 순간이 아마 바이든 행정부 이 4년 임기 중에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외교라는 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라는 게 사실은 국익을 최대화,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이고, 그러기 위해서 전략적인 모성을 가지고 양쪽 다 이득을 취하는 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만, 정말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러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고 대신에 그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서는 최소화하는 그런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미중 그 신냉전, 미중 갈등의 본질이 사실은 저는 가장 깊숙이는 기술 패권 전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6G, 그러니까 5G 다음 이동통신 그런 기술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반도체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결국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우리는 미국과 손을 잡는 수밖에 없지, 이런 기술 패권 전쟁에서 중국과 손을 잡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큰 방향을 세우고 지금부터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만약에 우리가 선택을 했을 경우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건데요. 그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저는 대만을 들고 싶습니다. 대만이 작년 2월에 코로나가 처음 이제 출범하기 시작했을 때, 대만은 아시겠습니다만 인구 2,500만, 한국하고 한국 절반인데 그래도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중국과 이렇게 비행기로 서로 교류하는 그 인구가 한국의 6배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 무역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가 30%대 대만은 50%입니다. 그런데도 대만에서 했던 선택은 중국으로부터 오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2월 달부터 한 거죠. 작년 2월 달부터. 저도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결과는 이제 지금 이제 1년 몇 개월 지난 지금 대만은 확진자 1,100명,
사망자가 아닙니다. 사망자가 대한민국 절반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마스크 쓸 필요도 없고 국가 재정을 동원해서 재난지원금도 별로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활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데다가 마침 언택트 상황이 오면서 그 대만의 그 TSMC 그 팹리스 세계 제1의 팹리스 공장, 그 다음에 애플 아이폰을 생산하는 팍스콘, 이런 게 다 대만 회사여서요. 엄청나게 경제 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면 우리나라 추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중국의 유화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중국이 우리를 잘 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 그걸로만 판단하는 것이고, 필요하면은 인권 문제 또는 그런 그 방역을 위한 그 중국으로부터 오는 외국인 입국 전면 금지, 이런 거를 왜 못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굴종적인 중국 외교 태도로만 가지고는 이렇게 복잡한 세계 그 이렇게 변화 상황을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뭘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예. 그 다음에 한미관계, 한미관계, 그러니까 그거 말씀드리다가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제 쿼드야 말 그대로 내국가니까 이미 뭐 미국, 일본, 인도, 호주 해서 쿼드가 완성된 거죠. 이제 나오는 게 쿼드 플러스인데, 저는 이제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 서면 이건 단순히 국방 이런 패권 전쟁이 아니고 그 기저에는 기술 패권 전쟁이 숨어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선택할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쿼드 플러스 가입하고 대신에 중국과의 관계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결국 대만을 보시면 그런다고 해서 거기도 그래서 무역 보복도 당했습니다. 근데도 극복했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시면요, 이제 권태호 기자님께서요, 뭐 외교 안보도 괜찮고요, 경제 분야도 괜찮고 사회 분야까지 합쳐서 몇 가지 질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한꺼번에 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꺼번에 다 하라고 하셔서 한꺼번에 여쭤봤습니다. 예.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지금 현재 여당 내부에서 그 종부세, 재산세 감면 등 얘기가 나오고 있고, 대출 규제 완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대표님 생각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암호화폐 관련해서 지금 뭐 굉장히 규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원래 내년부터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유예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그런 얘기들은 정치권에서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 대표님 생각을 여쭤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본다면, 안 대표님께서는 정치하시기 전에 의사셨으니까요. 코로나 대책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코로나 이 상황은 언제쯤 진정될 수 있을 걸로 보시는지, 그리고 이 거리두기하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을 때 그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관련 말씀하셨는데, 이게 거리두기하고 자영업자 손실보상제가 사실은 이게 막 부딪히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바른지 그걸 좀 여쭤봤습니다. 예, 우선 부동산 문제. 종부세는 부유세 아닙니까? 기본적인 개념이.
그리고 그 기준이 이제 고가주택 기준입니다. 서울 같으면 지금 현재 9억으로 돼 있죠. 근데 문제는 예전에는 그 기준으로 해서 부유한 사람만 내는 세금이 이제 종부세였는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서울의 아파트의 거래 데이터를 보면 중위값이 6억이었던 게 9억 5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57%가 오른 거죠. 그래서 중위값에 있는 아파트가 고가주택 기준인 9억보다 많은 겁니다. 그리고 최근 데이터를 보니까 10억이 넘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그 중산층이 내는 세금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바로잡는 방법이 예전 기준인 9억 아파트, 고가주택의 기준이 지금 실거래가 어느 정도로 되고 있는지를 살펴가지고 고가주택 기준을 다시 현실화하는 게 그게 답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전에 냈던 정도의 비율의 그 부유한 분들이 내는 부유세로의 원래의 개념대로 낼 수 있지 않은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현 정부가 고가주택 기준 안 바꾼다고 했는데 저는 종부세 때문이라도 바꿔야 되고, 그리고 고가주택 기준이 종부세뿐만 아니라 대출부터 해서 여기저기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실구매자, 그러니까 겨우 돈을 장만해가지고 제일 처음 하는 일이 그 월세 살고 돈이 좀 모이면 은행에 대출 받아서 전세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또 돈을 좀 더 모아가지고 또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작은 아파트를 사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다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실수요자이고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살 때 그 대출 기준에는 저는 풀어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사실 저 부동산 정책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집을 살 수 있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주거 복지를 통해서 해결을 해줘야 되고, 그렇지만 이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근절하는 거, 그 세 가지 목표만 생각하고 제도들을 전부 맞춰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대체 왜 부동산 정책을 하는지, 뭘 이루려고 하는지 이런 개념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부동산 정책에서 이루려고 하는 게 주택가격 안정이고, 그럼 왜 주택가격 안정이 필요한가? 그건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이 주거 안정시키는 건데, 지금 보면은 공시가가 오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겨우 평생 모아가지고 아파트 한 채 구해서 주거가 안정됐는데 갑자기 이 보유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집을 팔 수밖에 없게, 주거가 안정된 사람인데 부동산 정책 때문에 주거가 불안정해지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런 정책이어서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세심하게 손을 보는 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지금 계속 그 국토부 장관이, 특히 첫 번째 장관이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머릿속에서 세상을 너무나 단순하게 보는 거죠. 이 세상은 컴플렉스 시스템, 복잡계 아닙니까? 복잡계의 특징은 한 변수를 바꾸면 그 영향이 어떤 변수에 영향을 미칠지 인간의 능력으로는 모르는 게 복잡계인데, 이렇게 복잡한 경제 시스템, 부동산 시스템을 너무나 심플 시스템으로 본 나머지 다주택자들한테 세금만 많이 매기면 집값이 떨어질 텐데 왜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거 안 했지? 이렇게 보고 접근한 거거든요. 그 대가를
장관이 아니라 전 국민이 치르게 된 게 그게 사실 문제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걸 바꿔서 그 상황을 종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권 아직 1년 남았는데 1년 동안 이대로 그냥 갈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서요. 두 번째로 암호화폐가 우선 과세 쪽 말씀하셨습니다만 과세 이전에 해야 될 게 어느 정도 투명성을 강화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암호화폐가 누구 소유인지는 이렇게 모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할 수 있는 한 그 투명성 강화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먼저거든요. 그거 없이 과세부터 도입한다. 그거 마치 저는 그 부동산 정책에서 그 임대차 3법을 또 보는 거 아닌가 싶어요. 무슨 뜻이냐면 뭡니까? 무슨 상한제? 전세가 상한제. 사실은 그거를 도입을 하려면 먼저 전세나 월세에 대한 등록을 받아가지고 전 국민에 그걸 데이터베이스화한 그 베이스 아래에서 전세가 상한제를 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런 기초 데이터 없이 바로 그걸 도입하니까 뭐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어떤 제도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먼저 정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이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과세로 달려들면 지금 뭐 누가 얼마 가지고 뭐 얼마 벌었는지 누가 압니까? 이 상태에서 바로 돌입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걱정되는 부분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유동성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사실 이렇게 또 우리나라 같으면 국채를 계속 발행하잖아요. 국채를 발행하면 사실은 그 수요에 비해서 발행량이 많으면은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장기간 금리가 오르다가 점점 단기간 금리까지 오르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게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니까 인플레 가능성이 자꾸만 높아져서 이제 그것까지 이제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는 안 오르고 있는데 저는 미국부터 생각보다 빨리 기준금리가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직격탄 받는 데가 저는 암호화폐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주식이나 부동산과는 달리 그 어떤 그 자산의 근거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발행한 것이어서요. 어느 정도 집이라는 부동산을 근거로 해서 자산 가격이 매겨지거나 회사라는 자산을 근거해서 주식을 발행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으로 보면 약간 떠 있는 상태여서 여기가 먼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닌데 갑자기 전격적으로 미국에서 유동성을 축소시킨다. 아마 그거부터 시작하겠죠. 기준금리 인상 이전에 그 정도가 예상되면 그때부터는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야지. 이거 다 2030이 여기다 올인하면 저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저는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걸 좀 언론에서도 제가 지금 드린 말씀보다 좀 더 쉽게 사람들한테 좀 미리 알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코로나인데요. 코로나19가 미국하고 이스라엘 같으면 올해 한 6, 7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7월 4일이 미국 독립기념일인데
그날을 코로나19 독립기념일로 하겠다고 하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고, 지금 보면은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는 불법 이민자들도 신분증 안 내도 다 저 백신 맞춰줍니다. 그거 저 신분증 요구하게 되면, 그러면 불법 이민자들이 백신을 안 맞아서 이 코로나19가 근절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제 다 맞춰주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그 제일 심각했던 맨하튼 같은 데서도 식당 열기 시작하고, 아마 거기는 올해 중반 정도 되면 될 거고요. 올해 중반부터는 백신 여권 도입하고 그 뭡니까 트래블 버블처럼 어떤 나라 간에는 아무런 저 제약 조건 없이 드나드는, 우리나라는 거기서 제외될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게 지금 변이 바이러스인데요. 변이 바이러스가 보자, 영국, 남아공, 브라질, 최근에 인도까지 나왔는데, 변이 바이러스는 백신에 따라서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는 변이 바이러스가 많습니다. 즉 예를 들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같으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아도 효과가 10%밖에 없어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남아공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습니다. 10%밖에 못 막으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과연 언제 집단 면역이 가능할까? 얼마 전에 나온 이코노미스트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내년 중반 내지 하반기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겨울도 이제 조심해야 되고요. 올겨울에 아마 4차 내지 5차 대규모 확산이 있을 거예요. 지금 참, 그래서 저는 백신을 못 구한 게 너무나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제가 작년 5월 달에 대구에서 강연한 동영상이 지금도 유튜브에 있는데요.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작년 5월에 올겨울에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이 있을 거다. 그 다음에 또 빠르면 올 연말 정도에 백신이 나올 테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건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전문가면 다 알죠, 그거. 저한테도 제 의사 선배들이 저한테 알려줘서 저도 안 거지. 근데 그게 안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선진국 정상들이 자기가 먼저 나서가지고 백신 회사들, 아직 실험 중인 회사들의 연구비를 막 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이 백신 개발 연구가 실패하면 돈 돌려 못 받는 조건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줄줄이 그 막 몇 조 원씩 투자를 했어요. 그때부터. 근데 그 이유가, 보통 백신 개발해가지고 특히 3상에서는 3상에 들어가서 승인이 되는 백신이 48% 정도 됩니다. 한 절반 정도가 그 테스트에서 통과되고 나머지는 폐기되는 거예요. 근데 투자한 돈 중에 절반을 잃어도 그건 한 달 정도 빨리 코로나를 종식해서 구할 수 있는 사람 생명과 경제적 효과를 따지면 이건 세 발의 핀 겁니다. 외국 정상들이 바보도 아닌데 다 그러고 다녔거든요. 그것도 소문내고 왁자지껄하게. 그 우리만 안 한 거죠, 사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른 외국에 비해서 1년 이상 이제 고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서 안타깝고요. 마지막으로 거리두기. 우리나라 거리두기 방식이 정말로 주먹구구식입니다. 업종별로 이렇게 폐쇄를 시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나온 이야기들 많지 않습니까? 커피만 파는 카페는 거기 안에서 먹을 수 없고, 똑같은 조건에 음식까지 파는 카페는 거기서 먹을 수 있어서 거기는 사람들이 와글와글하고,
검도는 허용하는데 해동 검도는 안 되고 복싱은 되는데 킥복싱은 안 되고 뭐 이런 식이었었거든요. 그게 아마 파저티브 규제 방식에 너무나 익숙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이게 너무 비과학적이어서 과학적인 기준을 도입해서 바꾸자고 그랬습니다. 과학적 기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런 지금 방 안에 원래 정원의 몇 %만 들어오게 하는가 그걸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밀집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정원에 한 30%만 들어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 구석에 있으면 그건 소용이 없으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나 테이블 간의 거리를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밀접도입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로는 실내에서는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 환기입니다. 그게 밀폐도거든요. 비행기에서는 아무리 따닥따닥 붙어 앉아도 코로나 감염이 안 됩니다. 거기는 워낙 환기가 제대로 잘 되고 있고 거기에 있는 필터가 강력해서요. 그래서 이런 밀집, 밀접, 밀폐만 규정을 하면 업종과 상관없이 그것만 지키면 허용할 수 있어요. 이런 식의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 있는데도 그걸 안 하고 있어서 참 제가 시장 되면 바꾸려고 그랬는데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벌써 시간이요. 저희가 그 예정된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요. 우리 패널이신 이진로 교수님께서 사회 문화 분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문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진로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주로 이제 좀 중요한 그 무거운 분야들 이런 쪽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제가 질문 드릴 내용은 조금 그거보다는 더 소프트한 분야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먼저 질문하기 전에 앞서서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사실 우리 그 안 대표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이제 신문방송학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전공자로서 들었더니 과거 8년 전, 9년 전에 비해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방식에서 상당 부분 좀 이렇게 발전이 있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무엇보다도 핵심 요점을 잘 포착하기도 하고 그걸 쉽고 흥미있게 잘 전달하기도 하고 또 청중들의 이 또 유머에 꼭 반응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잘하시게 된 것은 8년, 9년에 이런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되는 건지 아니면은 별도의 노력을 하신 건지 그렇다면 지금 이제 새로 정치권에 뛰어드는 후배들에게 정치권 후배들에게도 큰 도움과 자극을 주실 수 있는데 혹시 뭐 간단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우선 뭐 발전했다고 평가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5번째 직업입니다. 의사, IT 전문가, 벤처기업 경영자, 그리고 대학 교수를 거쳐서 이제 정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느낀 거는 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굉장히 틀립니다. 의사였을 때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IT 전문가나 회사를 경영하면 이건 뭐 잘 안 되고요. 교수로서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정치를 하면 그것도 굉장히 효과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되는 게 국민들을 가르치려 하는 그렇게 되면 그건 공감을 얻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짧은 시간 사실은 이렇게 여러 직업을 하면서 제가
적응했던 게 그 직업 분야를 할 때 가장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찾는 게 제 일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겁니다. 세상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까 의사도 마찬가지고요. IT 전문가도 마찬가지고 이제 휴먼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의사 때 알던 친구들이 IT로 들어가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서 밑바닥부터 새로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사실 이렇게 직업을 바꿀 때 제일 핵심적으로 생각했고 관심을 썼던 그런 분야들입니다. 그래서 뭐 아마 별도로 노력한 것에 대해서 과찬의 말씀이지만 말씀해 주셔서 더 힘을 얻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어떤 저랑 아주 친한 그 중견 언론인 분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보면은 정치권 바깥에서 나름대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떤 업적을 만든 사람이 정치권에 오면 지금까지 보면 수십 일부터 한 2, 3년까지 정도 못 버티고 다 이렇게 떠났는데 이렇게 오래 버티고 있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그러는데요. 그게 소명의식 없으면은 힘든 일 같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당장도 회사 경영할 수도 있고, 물론 트레이닝이 좀 더 필요하지만 의사로서 활동할 수도 있고, IT 전문가로서 또는 대학 교수로서 최근에 인터넷 유튜브에서 제가 중1 1차 방정식 강의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조회수가 167만 건 넘어가고 지금 그 중에서 굉장히 많은데 저 가르치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지금도 사실 정치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하면 행복할 수 있는데 매일매일 욕먹어가면서 비아냥 받으면서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일만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살기 좋은 삶의 틀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나라의 이런 시스템 하에서 태어나고 우리나라 교육제도에서 교육받고 자유시장 경제 하에서 만들어진 회사에 취직해서 일을 하고 우리나라가 만들어진 복지제도 하에서 여생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삶의 틀인데 그래서 정치는 저 나름대로의 해석은 정치는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삶의 틀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만들기 위한 소명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거 하려고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것을 알려주셔서. 자, 그러면 저희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런 어떤 삶을 좀 더 낫게 만들기 위한 소명의식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안 대표께서도 지역에서 청년 시절을 보냈다고 할 수 있죠. 대학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현재 우리 사회는 지역이 사라진다는 것을 걱정하는 목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역에서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산부인과 병원도 지역에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더 지역에서 살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역 소멸을 좀 막기 위한 국토 균형 발전,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그런 생각이 혹시 있으시다면 얘기해 주시고, 덧붙여서 지역에 있는 주요 기관들, 예를 들어서 지역 언론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지역의 대학도 역시 대학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더 줄어들고 있고, 지역의 기업도 또 힘들어지고 있는데, 바로 이런 점에 대한 혹시 생각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 균형 발전이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과 그 재정을 지방정부에다가 이양해야 됩니다. 저는 미국 보면서 느끼는 게 많은데요. 얼마 전에 미국에 이제 구글 캠퍼스를 실리콘밸리 아니라 다른 데다가 이제 세우려고 미국 전 주를 대상으로 이제 그 경쟁을 시켰죠. 그래서 결국은 99년 토지를 무상으로 쓸 수 있고 법인세 안 내도 된다 이런 식의 파격적인 조건으로 두 군데 그 중에 하나가 피츠버그인데요. 그러니까 피츠버그는 아시다시피 카네기 멜론이나 여러 좋은 대학도 있습니다만 거기가 원래 철강으로 흥했다가 쇠락해가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파격적인 조건으로 구글을 유치해서 이제는 거기가 사람이 모이는, 인재가 모이는, 그리고 카네기 멜론이 IT로 유명한 데여서요. 그 지역의 학생들이 다른 지역에서 왔던 학생들도 그냥 거기 눌러 앉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자영업도 잘 되고요. 그래서 저는 그 지역 발전,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은 저는 공공기관 이전이 아니라 기업으로 옮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미국의 밥주들이 경쟁하듯이 이렇게 그런 게 가능한, 그래서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무상으로 몇 년간 임대할 수 있는 권한, 법인세를 안 받을 수 있는 권한, 이런 것까지도 다 주면, 그러면 치열하게 경쟁해서 기업들이 혜택이 많으면 구태여 수도권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서 그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무슨 공공기관 이전해가지고 공공기관 건물만 있고 직원들은 다 주말에 서울 가서 살고,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오히려 또 금융 같으면 서울, 부산, 어딥니까? 전북, 익산입니까? 전주입니까? 거기다가 다 이렇게 흩어 놓는 게, 그 지역은 좋을지 몰라도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이게 도움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눈에 보이기식의 공공기관, 공기업 이전 말고 실질적인 권한을 줘서 이렇게 기업을 유치하게 하는 게 저는 핵심이다. 그게 이렇게 볼링할 때 하나 쓰러뜨리면 다 쓰러뜨릴 수 있는 킹핀이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과학기술 수준을 높여가지고 결국 경제라든지 고급 인력을 통해서 국가 성장 전략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과학기술도 의학과 IT 분야에서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국내의 어떤 과학기술 혁신 전략으로는 어떤 것을 생각하시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가 R&D 투자는 아마 국민 GDP 대비해서 세계 1위로 많이 지출을 할 겁니다. 근데 실제로 어떤 혁신적인 결과를 내는 연구개발이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 핵심 이유는 감사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예산으로 R&D에 지출을 한 다음에 결과 위주의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연구비를 계속 받을 수 있는데, 결과가 실패하면 불이익을 줘서 연구비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연구자들은 반응은 처음부터 성공할 수 있는 것만 하지 실패의 가능성은 있지만 만에 하나 성공하면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드는 혁신적인 것을 절대로 안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R&D는 지출은 엄청난데 전 세계적인 혁신적인 기술 개발도 못하고 노벨상도 못 나오는 저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과정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걸로 바꿔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결과는 실패해도 좋다. 그렇지만 과정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최대한 성실하게 연구에 임했다면 결과 실패해도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마 성공 확률이 10%밖에 안 되지만 한번 도전해 볼 연구자들이 저는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역시 저는 R&D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분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난 대선 때도 말했는데 안 뽑혀가지고 못했어요. 예, 지금 저희가 예정한 시간이 한 2시간 정도였는데요. 벌써 지금 2시간이 지금 넘어가서 사실은 더 질문하실 내용들도 많고 또 플로어에 계신 분들께서도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으실 텐데요. 부득이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안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느낀 바는 현재 국정 현안에 대한 파악이 거의 다 잘 되어 계신 것 같고요. 또 그거에 대한 대안들도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가장 또 인상 깊었던 점은요. 지금 안 대표님께서 거의 2시간 동안 이어가는 쉬는 시간도 없이 이어지는 토론회에서 지금 앞에 물이 있는데요. 그 생수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그냥 진지한 토론을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안 대표님 마지막 멘트 하실 거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없으시면은 어떻게 여기서 그냥 끝내도 될까요? 제가 처음 2012년에 새정치 하겠다고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8년 반 전인데요. 그때 새정치는 간단했습니다. 3가지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첫 번째는 공익을 위한 정치이고요. 두 번째는 문제 해결 정치. 그 다음 또 3번째로는 섬기는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나왔습니다. 왜 그 3가지인가? 그거는 제가 국민의 입장에서 저는 정치 전혀 모르던 서울대학교 교수였으니까요. 정치를 모르는 입장에서 왜 저같이 정치 경험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나와서 정치를 바꿔달라는 이런 국민적인 요구가 큰가? 저도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더니 대한민국 정치에 실망한 점이 3가지 정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권의 부정부패, 사익추구. 두 번째는 편가르기 정치.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조폭 정치 문화입니다. 조폭 직접 만나본 적은 없는데 영화 보면은 이 사람들 판단 기준은 딱 하나 아닙니까? 옳고 그르다는 판단 기준이 아니고 우리 편이냐 아니냐만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 흉악범이 있어도 얘는 보호해야 되고 우리 편이 아닌데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 있으면 저 나쁜 놈 취급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실망감이 컸고요. 그 다음 또 3번째는 왕처럼 군림하는 정치. 정치가 사회의 모든 분야 위에서 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감옥 보내고 이런 식으로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형태의 이런 정치. 그 3가지가 저는 제일 문제인
문재인 대통령은 아닙니다. 이게 제일 우리 사회에서 제일 문재인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세 가지, 그래서 그 세 가지 낡은 정치 대신에, 즉 부정부패가 아니라 공익을 위하고, 패거리 정치가 아니라 문제 해결하는 그 자체에 집중하고, 그리고 왕처럼 군림하는 게 아니라 섬기고 지원하는 정치의 본 모습을 하겠다. 그 세 가지가 새 정치였습니다. 제가 정치를 잘 모르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는 못하고 그 수준에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건 지금도 그 마음은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고요. 근데 처음에 제가 그 설명을 하니까 비판이 나오는데 모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쉽게 설명해야지 해서 더 쉽게 설명했는데 계속 모호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정치 경험을 좀 하고 보니까 이게 결국은 기득권 정치의 비판 논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모호하다고 하면 저는 입이 하나고 모호하다고 하는 사람이 10만 명이 그 이야기를 하면 일반 대중들 입장에서는 10만 명 목소리에서 모호하다고만 하는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제가 말한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고 찾아보지 않고 안철수 새정치 모호하구만 그렇게 해서 이미지가 굳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가 정치권 와서 얻은 첫 번째 어떤 교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의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좋은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게 제대로 잘 알리는 능력, 홍보 능력 이런 거라는 교훈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식어로 표현하면 정치적인 성과는 그 컨텐츠의 퀄리티 곱하기 홍보 능력이어서요. 컨텐츠 퀄리티가 100점이라도 홍보 능력이 빵점이면 전체 성적은 빵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게 그게 이쪽 세계가 아닌가. 그래서 농부가 밭 타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농사를 안 지어야지. 근데 계속 농사를 지으려면 밭은 그대로니까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 생각이어서요. 오늘도 저 불러주셨어요. 우리 사회 오피니언 리더 전문가분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이게 또 제 생각을 정확하게 왜곡되지 않고 직접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좋은 기회 주셔서 이사장님, 회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장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플로어에 계신 선생님들 또 패널리스트 여러분들 또 여기 장시간 동안 말씀해 주신 우리 안 대표님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님을 초청하는 초청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